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자는 김민경, 출판사는 언더라인입니다. 공감을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 폭염주의보가 경고된 여름 어느 날, 더위를 식히기 위해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려 계산대 앞에 서니 반말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으면 이런 표지판을 붙여 놓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요즘은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도 이런 멘토가 나오지. 최근에는 서비스 센터를 비롯하여 문의 전화를 걸면 수화기 너머로 다정하고 긴 멘토가 들여옵니다. 지금 소중한 우리 가족의 전화를 받으려고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폭언과 막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지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오늘이 지나면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많은 타인들과 스치듯 지내지만 오히려 더욱 많은 공감과 존중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들이나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고 공감하며 치료해 나가는 심리치료사들과 의료인 등은 공감 필요를 더 잘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직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유독 마음이 여리고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타인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불러오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더 이상 내어줄 공감이 없어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 해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타인에게 다정함과 성실, 인내를 자양분처럼 내어주다가 어느 순간 지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답의 중심에는 내 공감도 고갈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잘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모습이기에 스스로 지쳐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쉬운데요. 이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헌신적이고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의 핵심을 잘 따라가 보면 내면에 매우 강한 인정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강한 인정 욕구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셈입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이 힘들어하고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내 탓인 것 같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나만 일찍 하는 게 미안해서 해야 할 일이 없어도 괜히 야근을 하고요. 이런 행동들은 사회성이 좋다, 인간성이 좋다 등의 말로 지장되기 쉽고 승진이나 성공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내면이 공허해지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핵심이 인정 욕구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회사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높은 공감 능력을 발휘하며 헌신합니다. 그 사이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지친 마음은 가까운 가족인 배우자나 부모에게는 짜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주위 사람들을 늘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이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타인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는가? 아이가 어릴 때 종종 키스 카페에 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놀고 어른들은 커피나 간식을 먹으며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 키스 카페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모두 만족감을 주는 공간입니다. 키스 카페에서는 시간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신나서 방방 뛰는 시간이 있었으니 바로 댄스 타임이었습니다. 신나는 동요가 울려 퍼지면 모든 아이들이 무대로 뛰어나와 춤인지 뜀박질인지 알 수 없는 동작을 하며 흥겹게 시간을 즐겼습니다. 주위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자유롭게 이리저리 흔들며 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져서 저도 발끝을 까딸거리며 장단을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타인을 의식합니다. 그 중에는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바로 사회공포증입니다. 흔하게는 발표 불안이나 무대 공포증 등도 있는데요. 모두가 청소년기 이후에 생기는 증상들로 사람들 앞에 서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아주 어릴 때는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갑자기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대부분 어른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울면 엄마가 곤란하겠지. 내가 울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등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반응을 할 뿐이지요. 그런데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당연히 보이는 반응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눈치가 있을 텐데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봐요. 어른들의 생각과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봐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벌써 나를 이기려고 하네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다그치고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원래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격한 감정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의식이 생기며 조금씩 변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종종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개인의 타고난 성향이나 성장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기 이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시기에 개인의 고유한 특성인 자아가 형성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감정이나 기대에 부응해서 행동하는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유독 집단의 유행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데요. 때문에 이 시기에 왕따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일을 오가면서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잘 적응해 가지 못하면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거나 타인과의 조율이 힘들어집니다. 그 결과 매우 위축되어 혼자서만 있으려고 하는 성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나와 타인을 오가며 경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는데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학창 시절까지 우리는 지식의 축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10수년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공부하는 방법은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라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깊은 경우 학문적 성취로 인정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전문직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유독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팀으로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서 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씨름하는 것과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거나 혹은 지시를 내렸을 때 개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내 감정 판단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인식할 때는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중요한 명제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 전문성, 경력, 보수, 복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는데요. 실제 직장에서의 성패를 가름하는 누구와 일하게 될지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원뿐만이 아니라 운영자도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잘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공감해주는 능력이 정말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이런 능력이나 성향을 높게 평가하거나 입사 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의 대인 관계로 인한 이러한 어려움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일 뿐 늘 발생하는 일이지요. 직장이란 대체로 내 커리어와 닿아 있고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힘들게 성취한 경력인데 느닷없이 대인관계가 발목을 잡는다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상대에게 인정이나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사소한 지적에도 얼어붙고 급격하게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또 악순환을 낳습니다. 주눅이 들어 제대로 된 자기 주장이나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종일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해서 일하다 보면 녹초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하다가도 오랜 기간을 이 일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만두는 순간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엄습해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피하기 어려운 분노라는 이름의 감정. 씩씩한 목소리에 예의 바른 모습의 옷을 벗으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상영되면서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늘 이런 식이야. 나만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 사회생활이 원래 이런 걸까? 라는 생각들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조금씩 꿈틀거립니다. 분노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하거나 계속 눌러두기가 힘듭니다. 마그마처럼 계속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말지요. 사람은 행복, 기쁨, 슬픔, 외로움, 수치심 등의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솔한 이성과 딱 분리해서 구분하거나 우리 뇌에서 따로 돌아가는 체계가 아니기에 내 정서에 따라 이성적 판단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뇌의 회로를 구성해 나갑니다. 성장기에 부모님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감정 교류가 많은 경우는 뇌의 회로가 훨씬 풍성하게 형성이 됩니다. 일기를 쓰고 부모님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일상을 나누는 것들 말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바빴거나 혹은 부모님들의 잦은 불화로 집안이 시끄럽고 불안정한 경우라도 내 말을 잘 들어주었던 선생님이 계셨거나 내 일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 이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가인 피터 포나기에 의하면 어린 시절 누군가로부터 충분히 지지받은 경험이 어린 시절에 3분의 1 정도만 되어도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성장하면 뇌에 흐르는 다양한 감정을 소중한 정보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성장기에서 자극을 받지 못한 뇌세포들이 청소년기가 지난 후에 정리되는 현상을 뇌의 가치치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악기 연주를 잘하지 못하면 이에 해당하는 뇌세포들은 가지치기가 되어 사라지고 성인이 되어 다시 배울 때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슬픔, 외로움, 수치심 등의 약한 감정들은 마치 벌거벗은 몸과도 같아서 누군가에게 쉽게 꺼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슬픔을 꺼내는데 제대로 위로받은 경험이 없었다면 슬픔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꽁꽁 싸매서 감추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게 약한 감정들은 내 안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가 외부에서의 자극이 누적되면 분노라는 큰 화산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좀 제대로 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라는 동료의 말이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을 건드려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분노가 한계점에 이르러 활화산처럼 한꺼번에 폭발했던 것입니다. 좀처럼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입은 것과 같아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깊이 감싸고 보호해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감정을 감싸는 단단한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시도를 조금씩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그 경험이 도움이 되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일기나 수필을 통해 조금씩 표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글을 잘 못 쓰는 걸요. 그림은 그려본 적도 없어요. 라고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과 그림이 아닌 내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SNS에 표현하는 단편적인 글이나 끄적거리는 마음들이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댓글이나 좋아요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댓글의 여부나 좋아요 수 등에 집착하여 실망하고 상처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만 볼 수 있는 노트에 한두 줄이라도 내 마음을 적어보는 연습이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됩니다. 나의 존재 여부를 화로 표현한다면 종종 대인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할 때 마치 지나가는 정찰기를 향해 소리치듯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부짖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강하게 전달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는 회색 곰의 습격을 받아 홀로 남겨진 아이가 숨어 있지요. 너무나 절박하여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론 상대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아마도 부드럽게 이야기했을 때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늘 강하고 화가 난 모습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 갈등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관계는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서입니다. 다른 집은 남편들이 자상하고 아이들한테도 다정하다는데 당신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늘 술이나 마시고 밤새 게임하고 여기가 하숙집인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부정적인 경험이 쌓였을 거예요. 부드럽게 말을 건네도 보았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은 배우자의 태도에 점차 화가 나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변화가 없으니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정찰기를 향해 소리치는 것이지요. 상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에 압도되면 견디기 힘든 감정의 파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이칩니다. 이럴 때 상처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다가도 상대의 작은 실수에도 과감하게 손절한다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상처받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점차 의지하게 되고 쉽게 상처받게 되면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적 높여 소리를 쳐야 할 테니까요. 그 고단함을 알기에 빨리 차단하고 직장을 옮기고 그렇게 대인 관계를 쉽게 바꿔나갑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이거나 가족 사이에서는 관계를 차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청껏 외쳐보지만 상대가 묵묵부담일 때는 화병이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두 관계의 경계를 잘 세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적절한 경계를 두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을 알아챌 수도 있고 타인에게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책을 통해 점점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